예, 부동산 도시계획론 8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토지이용 계획의 어떤 개관, 토지이용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의 의미, 그리고 기능, 그리고 이제 구성, 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토지이용 계획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안을 먼저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강의안 네 번째 강의안이고요. 그리고 페이지 쪽 53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토지이용 계획의 수립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토지이용 계획은 일반적으로 기본 방향 기본 방향을 갖다가 수립하고요. 그리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수요 예측을 하고 입지 배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집행 계획 및 실행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거, 이거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토지이용 계획의 내용 또는 토지이용 계획의 구성 중에 입지 계획이라고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 수요를 예측하는 이 단계가 시설 및 규모 계획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입지 배분하는 단계가 입지 배분 계획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심을 해가지고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집행 계획 및 실행도 어떻게 하는지 짤막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의 수립 과정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흐름도 내지는 하나의 도표로다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토지이용 계획, 그 도시의 미래상 또는 뭐 비전,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런 토지이용 계획의 목표 어떤 것인지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데, 패러다임 분석이라든지 동향 과제 분석이라든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분석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은 패러다임 분석에서는 뭐전 세계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토지이용과 관련된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동향 과제 분석도 이제 뭐 세계적인 동향 또는 뭐 우리나라의 동향 또는 뭐 다른 도시의 동향,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해당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제, 뭐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분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대상지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입지 계획 단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입지 후보군을 갖다가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 구역, 그러니까 토지이용 계획의 대상이 되는 구역을 확정하는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 후보군들이 있을 때 후보군들마다 현황이 어떤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지 후보군별로 수합 분석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수합 분석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그리고 밑에 T가 뭐죠? 위협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걸 분석하는 그런 분석 기법을 통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수요 예측을 하는 단계, 즉 시설 및 규모 계획을 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시설의 종류를 갖다 예측하고, 그다음에 종류별로 시설 종류별로 규모를 예측하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경영학에서 보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마케팅을 이용한 분석, 그리고 또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원단위법을 통해 가지고 좀 규모를 갖다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원단위법 대신에 요즘에는 이제 계량 분석 기법을 이용한 계량 무형을 이용한 그런 분석도 있긴 한데요. 사실 계량 무형을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더 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좀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석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원단위법이라고 하는 좀 고전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짝 주먹구구식인 그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나온 결과하고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 쓰기보다는 좀 더 쉽고, 그다음에 쓰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또 시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도 어려운 모형 통해 가지고 뭐 시설의 종류는 이렇고 종류별로 규모는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원단위법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원단위법을 통해 가지고 수요 예측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입지 배분 계획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간 구조를 어떻게 둘 것인지, 그리고 그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공간을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 체계는 어떻게 둘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용도별 입지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대안을 평가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최적의 입지 배분을 찾아내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행 계획 및 실행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것인지, 뭐 어떻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또는 촉진책이 되는 유도, 뭐 이제 토지용 유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개발 사업까지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세 가지 단계죠.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수요를 예측하고, 입지를 배분하는 이 세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각각을 갖다가 입지 계획, 그리고 시설 및 규모 계획, 그리고 입지 배분 계획이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단계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이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도시의 미래상, 그러니까 도시의 비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사업의 비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래상, 그리고 사업의 비전은 도시계획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 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미래상이라든지 사업의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했던, 지금 세종 특별자치시가 됐는데요.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뭐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불렀던 것을 이제 처음에 토지이용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행복중심 복합도시의 미래상 또는 비전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세계적 모범 도시 건설. 이게 이제 미래상 또는 행복도시의 미래상 또는 비전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모범 도시, 뭐 이런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획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목표로다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복합형 행정 자족 도시, 쾌적한 친환경 도시, 살기 좋은 인간 중심 도시, 품격 높은 문화 정보 도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제 이 웹사이트가 없어졌어요. 웹페이지가 없어졌는데요. 예전에 요 행복도시 해가지고 이제 명칭은 세종시로 이제 정해졌죠. 그래서 행복도시 세종 해가지고 이제 그때 요 저기 막 토지용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 선도도시, 그리고 세계적 모범도시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미래상 또는 비전을 갖다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도시건설의 기본 방향, 그러니까 목표로다가 이 네 가지 쾌적한 친환경 도시, 그리고 살기 좋은 인간 중심 도시, 품격 높은 문화 정보 도시, 복합형 행정 자족 도시, 뭐 해가지고 네 가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가지 목표마다 또 이제 각각의 세부적인 목표까지도 한꺼번에 제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이용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 기본 방향 설정하는 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대상지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대상지 선정하는 단계는 입지 계획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 계획 단계 또는 대상지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앞선 단계에서 사업의 기본 방향을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럼 그 기본 방향에 적합한 대상지의 위치, 크기, 형상, 뭐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단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상지 선정하는 단계도 또 좀 이제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상지 후보군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보군들마다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후보군들마다 수합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군들 중에 어디가 가장 바람직할까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토지이용 계획의
대상이 되는 구역을 확정하는 이런 순서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 뭐 보시면 뭐 대상주 후보군 설정하는 거 이거는 이제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현황 조사 그리고 현황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는 사업의 위치, 뭐 그다음에 자연 현황, 사회 경제적 현황, 토지 이용 및 교통 현황, 관련 계획 및 법제 현황, 그리고 환경 현황,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정말 기초로 해가지고 이런 그 현황 분석을 기초로 해가지고 대상지 즉 후보군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이런 분석 기법을 수학 분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뭐 저기 막 셀을 갖다가 4개 해서 좀 2x2로 해가지고 이제 뭐 수학 분석하고 그러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이제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계획 구역을 갖다가 확정을 하기까지 좀 확정을 하는 이런 그 절차를 밟아서 대상지를 선정한다, 즉 입지 계획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수요를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예측하는 단계, 이것은 이제 시설 및 규모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그 대상지를 일단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앞선 단계에서 선정을 했다. 그러면 그 대상지에 도입되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설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추정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및 규모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 시설을 갖다 예측한다. 그러니까 시설의 종류를 예측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시설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외의 사례 그리고 국내외의 동향을 분석해가지고 사업의 기본 방향,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었던 그 기본 방향에 적합한 시설 후보군을 선정을 합니다. 여기선 시설의 후보를 선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도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 조사를 하고 마케팅 분석을 통해서 점검함으로써 이 시설 어떤 종류의 시설이 필요한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 계획은 계획 대상지를 확정하거나 또 변경하거나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규모 계획을 수립할 텐데요. 그때 직간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인 입지 배분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요 예측 단계 두 번째 부분이 이제 규모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및 규모 계획이라고 치면 규모 계획, 정말 시설의 규모를, 그러니까 유형별 시설의 규모를 갖다가 예측하는 단계, 예측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바로 앞에서 그 시설 계획을 했습니다. 시설의 종류를 갖다가 예측을 했어요. 그것에 기초해 가지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리고 기반 시설, 그리고 시설 용지의 면적을 추정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 뭐 상주 인구는 어느 정도, 그다음에 또 유동 인구, 밖에서 뭐 유입되거나 밖으로 유출되거나 하는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을 예측을 해가지고 전체 도시의 활동량을 예측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설의 정말 어떤 종류의 시설이 필요한데 얼마만큼의 규모로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용도별 시설 그리고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면적을 추정하는 단계가 규모 예측하는 단계, 그러니까 시설 및 규모 계획에서 규모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 및 규모 계획에서는 시설의 종류, 어떤 종류의 시설이 필요한지 그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류, 그러니까 그 종류별로다가 얼마만큼의 용지가 필요한지, 부지가 필요한지 그 용지 면적을 추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 용지라든지 녹지 용지 같은 경우에는 예측된 인구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면적을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상업 용지라든지 공업 용지는 예측 인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런지, 상업 활동은 또는 공업 활동, 산업 활동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질런지 그것들에 따라 가지고 상업용지와 공업용지의 면적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반시설 용지라고 하는 게 기반시설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기반시설 용지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기반시설 용지는 법에서 정해놓은 법적 기준이라든지 또는 목표로 삼고 있는 어떤 지표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추정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설 및 규모 계획에서 두 번째 부분이 규모 계획, 규모를 예측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정말 용지의 수요를 정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원단위법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주로 이제 이 원단위법 가지고 수요 예측하는 그 규모 예측 즉 수요를 갖다 추정할 때는 원단위법을 주로 쓰게 되는데요. 요거는 뒤에 가가지고 용지별로다가 그러니까 용지 유형별로다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근데 최근에 많이 또 이제 도입되는 게 이런 그 계량 경제 분석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기반 모형이라든지 투입 산출 모형 그리고 이제 막 교통과 관련해서는 중력 모형이라는 걸 또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량 경제 분석 기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기법들 뭐 여기 소개해드린 경제 기반 모형, 투입 산출 모형, 중력 모형 이것들 이해하는 데만 해도 한 학기 정도의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갖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테고요. 그리고 또 좀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하다라는 소리죠. 근데 복잡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정말 앞에 말씀드린 그 원단위법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계량 분석 기법, 계량 경제 분석 또는 뭐 계량 분석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규모를 예측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시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이 모형을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분석 기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데 원단위법은 이렇게 잠깐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민해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를 추정을 했구나. 또는 규모를 예측했구나. 라고 하는 건 이제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위법을 주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입지 배분하는 단계, 그러니까 입지 배분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입지 배분 단계에서는 그 바로 앞 단계, 시설 및 규모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예측 단계라고 좀 전에 좀 이름 붙였던 그 수요 예측 단계에서 시설 및 규모 계획을 하고 그 결과를 찾아내겠죠. 그럼 그 결과를 시설 및 규모 계획, 그러니까 시설의 종류 그리고 시설의 규모, 요 결과를 대상지에 배치하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한 세 가지 단계로 다 또 이제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절차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사업 대상지를 개발 가능지, 그리고 개발 불능지, 그리고 개발 유보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설 및 규모 계획의 결과를 분산하고 배치하는 그런 틀을 짜고요. 그다음에 용도별 입지 가능지를 분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개발 가능지, 불능지, 유보지로 구분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로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선 단계에서 시설 및 규모 계획했는데 그 결과를 배치하는, 분산하는 그런 틀을 짜고 용도별 입지 가능지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용도별 입지 가능지들의 현황과 장단점을 고려해가지고 공간 구조 그리고 연결 체계를 지으면 이 입지 배분 단계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지 배분 단계 세 번째 부분에서는 주요 건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주요 지역의 평면적인 계획 그리고 입체적인 계획까지 고려해서 배치의 기본 방향 그리고 공간 구조 및 생활권 구상, 용도별 배치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 이제 토지 이용 계획 안이라고 하는 걸 확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집행 계획 그리고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 안에 법적인 효력 그리고 행정적인 효력을 부여해가지고 계획안을 실현하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직접적인 수단 그리고 하나는 간접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수단은 뭐 개발 사업 같은 것이 이제 있겠죠. 그리고 간접적인 수단에는 물리적인 규제, 법적인 규제.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법적인 규제가 들어갈 테고요. 그다음에 세금, 세금을 갖다 매긴다든지 또는 이제 거꾸로 보조금을 갖다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설 정비를 해준다든지, 특히 이제 기반시설 정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간접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보면은 용도지역 지구를 갖다 설정한다든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도시계획 시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래서 집행하는 이런 수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수립 과정은 한 5가지 단계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딱 그 5가지 절차, 5가지 단계를 갖다 밟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도시의 어떤 미래상 사업의 비전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갖다 설정하는 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도시의 기본 방향, 토지용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도시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그리로 넘어갈 수도 있죠.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5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그 목표를 갖다가 이루었느냐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 뭐 대상지를 다시 선정한다 뭐 사실 이건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인 뭐 수요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입지 네 번째 단계 입지를 배분하고 뭐 이런 절차를 다시 거친다든지 이런 단계를 다시 간다든지 해가지고 환류하는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류라고 하는 거,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충우돌하죠. 그리고 항상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행착오가 있으면 여기서 내가 좀 그 뭐랄까 잘못한 부분 또는 놓친 부분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막 다시 뭐 그런 시도를 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싶어요. 뭐 시험 공부가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공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공부 방법대로 해가지고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은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또는 목표를 바꿔가지고 나는 뭐 A뿔보다는 뭐 그냥 B제로 수준에 만족할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바꿀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러지는 않을 테고요. 그래서 뭐 그 수단이 되는 공부 방법을 갖다가 조금 변경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그럴 때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어떤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무엇인지, 뭐 위협은 무엇인지, 뭐 수업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기회는 열심히 이제 찾아 누리고, 뭐 위협이 되는 건 미리 이제 방지를 한다든지 뭐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환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수립할 때도 환류 과정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환류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 면적의 수요 추정하는 거 이게 좀 분량이 많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원단위법에 대해서 원단위법이라고 하는 수요 추정 방법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면적의 수요를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 용도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주거 시설도 필요할 테고 주거 시설이 입지하는 게 이제 주거 지역이 될 테고 그다음에 상업 시설 입지하는 상업 지역, 공업 시설 입지하는 공업 지역 그리고 녹지 이런 네 가지, 뭐 주로 이제 네 가지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용지에 소요되는 면적을 예측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토지 이용 면적의 수요를 추정할 때는 전통적으로 원단위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3단계, 3단계 절차를 거쳐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단위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원, 단위, 법이죠. 이렇게 이제 읽어야죠. 끌어 읽으면 사실 안 되긴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원, 단위,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영어로 하면 유닛 로드 어프로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원 단위를 설정을 하고요. 그 설정된 원 단위에 상응하는 장래 지표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봤자 곱하기 나누기 이 두 가지만 들어가고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다른 그 계량 분석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원단위법을 통해서 3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수요를 추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연도의 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규모를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목표 연도, 뭐 예를 들어 2040년을 목표 연도로 삼고 있다 그러면 2040년의 인구수, 또 2040년의 종업원 수, 뭐 2040년의 생산량, 뭐 이런 그 경제활동, 그 인구와 경제활동 규모를 추정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목표 연도의 용도별 토지 이용 기준 밀도를 설정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밀도를 설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준 밀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기준 밀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단위법의 원 단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밀도를 설정할 때 그 기준 밀도로 뭘 사용하느냐, 주거 지역 같으면 인구 밀도라든지 또는 주택 1호당 부지 면적을 사용을 하고요. 상업 지역에서는 종사자 1인당 또는 이용자 1인당 건물 면적 또는 종사당 1인당 사무실 면적을 원 단위 기준 밀도로 설정을 합니다. 공업지역에서는 생산량 1단위당 부지 면적 또는 고용자, 그러니까 종업원이 되겠죠. 고용자 1인당 부지 면적을 기준 밀도 원 단위로 사용을 하고요. 녹지 지역에서는 1인당 녹지 면적, 이걸 원 단위로 사용하고 또는 이제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특히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기준 밀도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용도별 토지 이용 수요를 좀 산정하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단계에서 인구 및 경제활동 규모를 추정을 했어요. 그럼 그것을 2단계에서 설정한 기준 밀도로 나누어 가지고 또는 어떤 경우에 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별 토지 이용 면적, 그러니까 아까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필요한 그 토지 이용 면적을 추정하는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원단위법은 전통적으로 계속 이 수요 추정할 때, 토지 이용 면적의 수요 추정할 때 활용되던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하는 기준 밀도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준 밀도는 결국은 그 계획 전문가가 또는 도시계획가가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밀도를 기준 밀도로 이제 삼게 되고요.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기준 밀도에 따라 가지고 이 마지막 단계에서 산정하는 토지 이용 면적의 수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관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계획가가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밀도, 이놈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관적이다, 그 계획가에 어떤 주관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수요 추정을 하기 위해서 경제 기반 무형, 투입 산출 무형, 중량 무형, 이런 그 계량 경제 무형을 통한 계량 분석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원단위법을 통해서 나온 결과하고 크게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갖다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죠? 토지이용계획 안을 갖다 수립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원단위법은 원단위법을 통해서 수요 추정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계량 분석 기법을 통해 가지고 수요 추정을 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해시키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것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그 8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 우리 중간시험 치릅니다. 그래서 중간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생각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행복한 결과를 얻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